네, 안녕하십니까. 제4차 미래 국가교육 대토론회 토론회 좌장을 맡게 된 한국전문대학 교육협의회 남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정구현 교수님의 미래교육과 평생학습이라는 그 기조 강연 내용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미래 국가교육과 평생학습의 과제에 대한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정구현 교수님께서 평생학습이 국가 인적 자원의 확충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거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고등직업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전문대학 총장으로서 요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조리과가 있는데 조리과 교수님들께 갈비찜에 대한 레시피 가르치지 마라. 유튜브에도 나오고 또 SNS에 찾아보면 다 있다. 앞으로 사회는 갈비찜을 어떤 재료로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또 입맛은 어떻게 변해가는지, 그것을 세계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리고 시장이 열리면 각 나라에서 갈비찜에 들어가는 재료를 대체할 어떤 식재료가 들어오는지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미래를 예측할 수는 있지만 우리의 예측대로 미래가 다가오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미래를 현재 만들어가야 되는 게 우리의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격적인 토론 시작에 앞서서 지정 토론자 먼저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구현 박사님 아까 기조강연 해주셨고요. 여러분이 보시는 그 오른쪽으로 곽삼근 이화여자대학교 명예교수님 와 계십니다. 인사하시죠. 네. 현재 국가교육위의 직업평생 특별위원회의 또 위원으로 활약하고 계십니다. 그 옆에 이희수 중앙대학교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여러분 보시기에 제 왼편으로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손유미 부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토론은 토론자 한 분당 약 15분의 시간이 배정돼 있습니다. 지금 30분이니까요. 우리 먼저 곽상근 이화여자대학교 명예교수님께서 미래교육과 평생학습에 대한 주제로 토론을 해 주실 텐데요. 3시 45분까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혹시 시간을 많이 오버하면 사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해 주시죠. 네, 소개받은 이화여대 명예교수 곽삼근입니다. 오늘 이렇게 미래 사회에서의 평생 학습을 주제로 토론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특히 이제 발표자께서 평생교육 그동안 연구는 안 하셨다고 하셨지만 굉장히 방대한 자료의 토대로 평생학습, 평생교육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인 그런 시각에서 발표를 해주신 것을 잘 들었습니다. 그 발표자께서 평생교육의 정의, 범위, 분류, 그래서 평생교육의 실태와 미래 교육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실정법상의 평생교육 운영을 토대로 실제 체제와 운영을 현실감 있게 질의와 답변식으로 쉽고도 명료하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평생학습의 정의가 매우 좁게 정의되어 있다라는 문제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특히 중학교의 국제학업 성취도 때는 1, 2, 3, 4위를 기록하다가 성인의 그 피학, 성인 역량 검사에서는 매우 낮아지는 우리 한국의 실정에 대해서 이거를 또 다른 시각에서 해석해 볼 여지가 있다고 하셨지만, 저는 사실 그거는 팩트이기 때문에 우리 성인들이 지적인 성취를 별로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 문제는 여전히 지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그 평생 교육의 개념에서 저는 항상 강조했던 게, 만약에 그냥 교육을 학교 중심으로 본다면은 이건 하나의 subject centered,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은 평생 교육이라는 것은 하나의 다른 시각에서 라이프 센터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히 시각을 바꾸는 그러한 패러다임의 전환이다라는 그런 것을 강조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학교 교육 틀에서 평생 교육의 정책을 입안하고 기획한다라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그리고 잘 실천이 될 수 없는 그러한 어떤 입장이다라고 보고, 저는 이 서브젝트 센터드에서 과감하게 우리가 탈출해 나와서 완전한 어떤 인식의 전환, 패러다임의 전환인 곧 라이프 센터드로 가야지 모든 그 평생교육 정책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죄송한데요. 이게 울려가지고 잘 안 들리는데 잘 들리세요, 여러분들? 이거 조금만 더 띄고 한번. 울려요 많이? 네, 많이 울려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러한 어떤 평생 교육에 있어서의 그런 패러다임 전환적인 사고를 하지 않으면은 기존에 있던 산업화 시대의 그런 어떤 교육 정책들을 조금씩 땜질하고, 특히 어떠한 전반적인 이런 어떤 수요 요구가 계속 급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그만 것을 더 덧대고 이렇게 하면은 근본적으로 어떤 큰 틀에서 평생 학습을 논하기가 어렵다라는 것. 그래서 이제 삶을 중심으로 우리가 교육을 바라볼 때 과거의 지식과 교과와 이런 학교 교육의 그런 개념이 이제는 직업이라는 것을 필수적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 직업이고 우리 사회생활이고 문화고 우리 지역사회의 삶이고, 그러다 보니까 평생교육이 라이프롱이라는 그 어떤 시간적인 평생의 그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옆으로 우리 삶의 영역이 확대되는, 그래서 교육이 마치 전 영역에 걸쳐서 논의되어야만 하는, 그리고 정책이 입안되어야 하는 그런 어떤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평생학습 시대란 말 그대로 누구나 평생 동안 학습하고 일하고 여가 시간을 향유하는 것, 이것을 평생 동안 계속 배우고 여가 활용하고 일하고 이것을 주기적으로 순환시키는, 그래서 이걸 브랜디드 라이프 시대에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생각해야 하는 이런 평생교육 시스템이 제대로 잘 갖추어져 있는가라는 그러한 질문이죠. 우선 평생학습은 시장과 민간에 맡겨두고 정부는 측정 가이드와 시그널링을 해야 한다라는 발표자님의 그런 주장에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부분적으로 아직도 우리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본 토론자는 한국인의 평생 학습에 있어서 왜 어떤 내용을 어떻게 촉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저는 이제 평생 교육적인 시각에서 본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그 기존의 교육의 틀에서 우리가 고치고 있지 못하는 점이 바로 벽 허물기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라이프 센터드가 되면은 장벽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는 없습니다. 학문 영역, 교과 영역에는 벽이 있지만 우리 삶에서는 장벽이 없기 때문에 형식 교육, 비형식 교육, 무형식 교육 이렇게 세 가지 볼 때 이 사이에 벽이 허물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큰 관점의 전환인데, 우리가
평생학습 시대다. 그럼 무엇이 교육에서 필요한가? 그것은 벽 허물기와 경계 넘나들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히 한국 사회는 정부 부처나 혹은 대학에서의 전공 영역에서 학과 간에 혹은 각급 학교 간에 초, 중, 고 단계별 거기에 단계와 벽이 굉장히 견고하게 처 있어져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이러한 것이 허물어지지 않고 이것이 경계에 넘나들기가 자유롭게 되지 않으면은 여러 가지 중복적인 예산상의 낭비, 또 학습자들에게 불리한 점, 뭐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유네스코가 평생학습을 새로운 인권으로 인식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 의미는 학교와 대학을 평생학습 기관으로 전환한다라는 정책적인 관점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연 학교와 대학을 평생학습 기관으로 인식하는 거에 있어서는 많은 분들이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이화대학에 몇 년 전에 그 미래 라이프 대학 하다가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들과 학생들과 성인들, 학부모들이 도저히 이거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평생 학습 기관이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저항을 합니다. 특히 서울의 주요 대학들이 저는 앞서서 이 평생 학습 기관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에서는 오히려 시작을 하고 있지만 서울의 주요 대학들이 이렇게 견고하게 벽을 쌓고 있는 한 굉장히 평생교육 실천이 요원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은 이제껏 보면은 미국에서 제가 처음 접할 때 Adult and Continuing Educat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거기에서는 Adult Education은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여가, 취미, 이런 성인, 기초, 문자, 헤드교육 이런 기초교육에 해당되는 것이고 Continuing Education은 그야말로 고등교육 단계의 어떤 지적인 수준이 높고 기술, 모든 전공 분야에서 심화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이 Continuing Education인데 우리는 거의 어덜트의 그 베이직 에듀케이션을 주로 도입을 해왔고 Continuing Education에 대한 관심은 거의 둘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과거에는 그랬죠. 그러나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발표자님께서도 계속 강조하셨지만 리터러시 강조하고 그다음 인적 자본 강조하려면은 이제는 컨티닝 에듀케이션을 적극적으로 그것도 고등교육 기관이 적극적으로 성인들에 대한 학습을 하게끔 만들어 주고 장벽을 허물고 벽 허물기를 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실천이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기존의 평생교육법이 좀 새로운 어떤 보완적인 차원에서 평생교육을 학교 교육을 제외한 어떤 이런 교육이 아니라 이제 평생교육이라는 큰 틀, 그 안에 세부적으로 유치원, 초등 모든 단계를 다 포함해서 하는 그런 식의 어떤 개념이 인식의 전환, 우리의 삶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것으로 이제 바뀌어야지 벽 허물기, 경계 넘나들기가 성공적으로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10년, 20년 전, 몇 년 전 쭉 이렇게 미국에서 직접 체험한 것 중에 지역사회 교육과 그 다음에 학교 교육, 그 다음에 중학교 교육과 고등학교 교육, 그 다음에 우리 이야기하는 학원, 소위 얘기하는 사교육과 그 시스템화된 그런 것 간에 크레딧을 서로 공유하고 인정해주고 예를 들면 중국어 교육을 많이 받고 싶어하는 아이들이 학교의 상중하 이 계급의 이 질에 만족하지 못하면은 이러한 전문대학 코스 가서 1, 2, 3, 4, 5, 6, 7, 8 이 굉장히 세분화된 데 가서 수강을 하고 그것을 학교에서 크레딧을 인정해주는 시스템. 이게 바로 경계 넘나들기, 벽 허물기의 사례거든요. 근데 그러한 것이 굉장히 잘 돼 있는 것을 보고 여기는 정말 그게 오래전부터
그러한 시도를 했다라는 것을 제가 직접 체험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고등교육 재구조화와 그다음에 혁신, 이것이 미래의 평생학습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아까 발표 때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우리가 한번 대학교 때 받은 교육 가지고는 지식을 더 이상 이제 새로운 지식을 계속 습득해야 되는데, 이제 직장 은퇴했거나 혹은 중간에 제2의 커리어, 제3의 커리어를 모색할 수 있는데, 이것을 일반 평생교육기관에서 물론 많은 기회가 있지만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고등교육 단계에서 전공을 심화할 수 있고 기업과 연계해서 이 고등교육이 완전히 산업체와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재구조화, 그리고 학과, 전공 모든 이러한 것이 새로이 구조화되어야 되는 그런 움직임이 필요하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디지털 리터러시와 사회적 자본 확충 기반. 아까 말씀 발표에서 해주실 때 인적 자본 굉장히 중요하고 삶의 질 향상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삶의 질 향상을 제대로 하려면은 우리에게 굉장히 취약한 사회적 자본, 이것을 바로 평생교육에서 저는 우리가 정책적으로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어떤 개인의 취미나 문화 향유는 개인에게 맡겨놓고 국가에서 하는 것은 이런 사회적 자본을 확충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구축해 놓는 것, 그것이 없으면은 평생학습의 기회가 아무리 많고 개인들이 어떤 욕구에 의한 학습을 하려고 하는데, 개인의 욕구라는 것은 굉장히 한계가 있어요. 나에게 당장 편리하고 재미있고 이런 것만 하다 보면은 우리가 시민교육에서 시민의 어떤 의식교육 혹은 참여교육 이런 데서는 관심을 별로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프로그램을 만약에 어떤 체제 시스템을 만든다면은 이런 어떤 사회적 자본, 믿음과 신뢰와 네트워크와 이런 것을 좀 강화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를 구축할 것이 평생교육에서 국가의 책무성이라고 저는 이제 보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사회 환경적인 건강성을 회복할 수 있고, 그리고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바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시민교육 강화. 우리가 시민교육하면 굉장한 오해들이 많아요. 이미 시민들 교육 많이 받고 있고, 유튜브, 여러 가지 매체로 해서 학습에 대한 접근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지만 과연 그들이 무엇을 배우느냐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국인으로서의 어떤 문화적인 정체성, 역사의식 제대로 갖추어야지만 우리 사회가 제대로 어떤 그 사회적 자본을 구축하면서 그리고 모든 어떤 사회적인 건강성을 유지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안 될 때 각 개인들의 어떤 원츠만을 갖게 하고, 정말 니즈가 뭔가, 우리가 삶을 제대로 살아가는데 어떠한 니즈가 있는가, 그거는 전문가들의 어떤 분석과 판단 그리고 기획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평생 학습에 맡기기 어렵고 평생 교육적인 정책을 반드시 수립해야 하는 그러한 이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해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 것을 우리가 학습해야 하는가, 무엇을 학습해야 하는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문제의식, 그리고 이것이 평생교육학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 세상은 학교이다라는 코메니우스의 언설이 이제 정말 현실로 가시화되고 있는 평생 학습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부분 국가가 물론 개인의 평생 학습에 맡길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시스템을 구축해서 개인의 어떤 욕구 범위에서 떨어져 있어서 개인들이 인지하고 있지 못하지만 안정된 삶을 위해 사회나 국가 그리고 지구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어떤 학습의 영역을 선제적으로 진단하여 사람들에게 학습의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하는 어떤 국가의 책무성이 저는 부각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이 기꺼이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학습 욕구의 측면을 전문가들의 진단과 요구 분석으로 도출해내고 이를 구현할 수 있는 체제와 시스템을 정책적으로 제시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덜트 베이직이 아니라 컨티뉴 계속 교육의 틀을 갖추어야 하며 성인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자, 어덜트 에듀케이터를 위한 전문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고 그 기준의 개발을 통해서 양질의 평생교육 발전을 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미래의 평생교육에서 학습의 관점과 교육의 관점이 균형을 잡도록 교육과정의 질이나 평가 및 성인 교육자의 전문화에 대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평생교육에서 정말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이러한 토론회를 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고 국가적 책무성이 더욱 요구되는 그러한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시간 관계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삼근 이화여자대학교 명예교수님께서 미래교육과 평생학습에 대한 주제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요점은 Adult and Continuing Education이다. 그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서브젝트 중심에서 라이프 중심으로 가는데 그것이 라이프롱으로 길어지는다는 것보다는 삶의 영역이 넓어지는 부분으로 교육이 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장벽을 허물어야 된다. 학문 간에 또 그 학과 간에 학교 간에 그리고 형식과 비형식, 무형식 간에 여러 가지 벽 허물기를 말씀해 주셨고요. 그것의 한 방법으로 고등교육의 재구조화, 체제의 재구조화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대학교 이희수 교수님께서 미래교육과 평생학습에 대한 짧은 생각, 긴 여정에 관한 토론을 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포럼 제목을 보고 나라면 제목을 이렇게 바꿨을 것 같다 하는 걸로 시작하겠습니다. 미래 국가 교육과 평생학습. 과, and보다는 저라면 미래교육 이꼬르 평생학습. 미래교육은 평생학습이다. 이것 자체도 기조 강연하신 교수님의 패러다임 변환과 딱 맞을 것 같다. 지금까지 정부가 바뀔 때마다 이제 한 60, 저도 이제 한갑을 넘겼으니까 정권 바뀔 때마다 했던 큰 국가교육개혁은 대개는 6334 학제를 관련된 학교교육 중심이었다. 이제는 국가교육위원회가 만들어졌으면은 이른바 불 끄는 소방수 역할보다는 장기적인 국가 미래 전략가다운 그러한 역할이 필요할 것 같다. 그게 바로 이제는 학제나 학교 중심의 교육개혁에서 평생학습 중심으로 이러한 교육개혁을 구성하는 그런 점에서는 미래교육은 평생학습이다.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이거는 뭐 미래학제의 말이 아니고 아마 제 은사님 말씀으로는 이화여대 오셔서 또 강의하셨던 마가렛 미드 문화인력의 어머니께서 50년대, 70년대 미국 상황을 중심으로 한 말입니다. 첫 번째 글은 이겁니다. Future is now. 미래는 지금이다. 그래서 미래가 그렇게 먼 것이 아니라
미래는 오래된 현재의 모습일 뿐이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토론 자체도 미래다. 현재 없는 미래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은 미래를 더 많이 살아갈 아동, 청소년 이분들한테 마이크를 좀 넘겨야 되겠다. 거기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현대 교육의 재정에 대한 모순에서 과거 세대가 미래 세대의 교육과 미래를 규정하는 게 모순이다. 좀 더 미래 세대가 미래 세대를 규정할 수 있게 하는 것, 이것도 교육개혁이다 하는 점에서 우리는 격려야말로 교육의 산소다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기성세대가 해야 할 일은 미래의 주도권을 미래 세대에게 넘겨주자. 그리고 미래교육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보고서라면 아마 우리 김두현 전 교육과기술부 장관님께서 한국을 대표해서 참여하셨던 이른바 세칭 교육의 미래 제3차 보고서는 목표년들 50년, 2050년을 해서 교육의 미래를 그렸는데 거기 보면 첫 번째가 제목만 말하면 리이매진, 상상 자체를 뒤집어서 발상 자체를 새롭게 하라. 이 점에서 보면 우리도 국가교육의 미래를 기존의 문제 해결 접근을 하지 말고 아예 없는 미래에서 새롭게 한번 하는, 발상을 새롭게 하는 그런 상상이 더 필요할 것 같고, 두 번째 거기서 강조했던 것은 김대현 전 장관님의 연설에서도 그 말이 기억납니다. 퓨처스, 복수였다. 그런데 한국인들은 복수 전미사를 쓰지 않고 그냥 미래가 하나인 것처럼 단수로 사용하는 오류를 범한다. 그래서 우리 국가교육의 미래도 하나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미래는 다양하다. 그래서 조금은 더 다양성을 포용하는, 그게 이번 정부가 좋아하는 용어인 동행이 아닐까. 미래와의 동행은 나는 다양성과의 동행이다. 우리 왕년에 조국 근대화에 기수할 때는 포항제철의 용광로 문화가 교육의 메타포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캐톨릭 성당의 스테인드 글라스인 모자이크, 그래서 각자의 개성을 존중하면서도 한국 교육의 전체 그림을 그려낼 수 있는, 그게 우리들의 미래일 것이고, 마지막으로 그 보고서는 본 제목보다는 부제목이 더 좋습니다.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획. 아까 사무처장님께서 인선말을 하셨나? 저기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은 교육은 사회적 합의를 필요로 합니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보고서에 보면 바로 이제는 지금까지의 교육을 위한 사회적 계약 자체가 무너졌으니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새로운 사회적 계약을 필요로 한다. 제가 그것을 보고 생각한 것이 대한민국 미래 국가교육과 평생학습의 과제야. 그것도 제4차 미래 국가교육 대토론회 4번입니다. 4번. 그리고 대토론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토론회 앞에 큰 대자 붙인다고 의미 있는 토론회 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 유네스코의 그 초대장을 받아들여서 우리 이번 정부의 한국 교육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 이것을 선언하는, 그것이 단순한 선언적 의미라도 국제적인, 우리도 가입하고 거기에 서명한 유네스코의 그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을 선포하고 그 문서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면은 이 토론회가 훨씬 더 빛날 것 같다 하는 겁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는 이제 60대, 이제 한 63세 정도 되어 가는데 집사람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오늘 집사람은 60대 초반인데 정년퇴임하면서 내 삶이
전에는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와 학교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는데 요즘은 평생 학습관을 중심으로 엮어지고 이루어지고 있다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하마 9시에는 줌바 댄스하고 아침 8시에는 요가하고 그다음에 그림 그리고 일본어 수업하고 시니어 워킹. 야, 그럼 우리 기조 강연하신 선생님 말씀처럼 학습이 삶인사예요. 제가 보기엔 인생 사계절이 아니고 한국인의 삶은 30대, 30대, 333이다. 30세까지는 직장을 위한 준비고 30세부터 60세까지는 직장 생활이고 30세 이후 90세까지는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이런 점에서 볼 때 발표자께서는 아무래도 경제 쪽에 밝으시다 보니까 직업교육이나 휴먼 캐피탈을 강조했을지 몰라도 제 편에서 한국인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데 1순위는 직업교육이 아니라 60세 이후 90세까지 나는 치매만 걸리지 않도록, 인지저하증만 걸리지 않도록 나의 인지력을 높여줘도 그러면 우리의 복지 비용이 상당히 줄어들 것이고 삶의 질이 높아질 것이다. 그래서 패러다임 시프트 면에서 말씀하셨던 국가 책임이냐 개인 책임이냐, 이런 이분법적 논의는 별 의미가 없다. 국가는 국가, 시장, 시민사회가 각자의 역할을 하면서 견제와 균형을 얼마나 해내느냐, 그런 점에서 그렇게 될 때 한국 평생교육은 이념인 보완적 평생교육에서 보편적 평생교육으로 전환할 것이다. 마치겠습니다. 네, 중앙대학교의 이희수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미래교육과 평생학습이 아니고 미래교육 이퀄 평생학습이다, 그런 말씀을 해주시면서요, 미래는 오래된 현재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가 미래를 재단하는 것은 과거가 현재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미래 세대가 미래 교육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고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리이메이징, 그러니까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찔끔찔끔 고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아주 없는 것을 상상해서 만들어 보자, 그런 말씀이셨던 것 같아요. 이 앞에서는 사실 명확하게 좀 들리지가 않아서 제가 미리 읽은 것을 참고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좀 여유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래, 다음은 손유미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부원장님께서 평생학습에 관한 8가지 질문에 대해서 미래평생학습의 과제에 관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지금부터 4시 15분까지입니다. 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15분인데 저는 좀 짧게 하고 프로에 계신 선생님들한테 시간을 더 많이 드리는 게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그 정규현 교수님께서 평생학습에 대한 8가지 질문을 하시면서 제시했던 그 해안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감을 합니다. 근데 이제 한 2가지 정도만 4가지를 지금 자료집,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39페이지부터 제 자료집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오늘 강연을 들으면서 그 한 2가지 정도만 질문 겸 제 생각을 좀 보태보고 싶은데요. 아까 그 평생학습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말씀을 하시면서 국가의 책임에서 개인의 책임을 많이 강조를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그 말도 맞지만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어떤 그 학습에서 오는 실패, 이런 부분도 개별화시키게 된다고 한다면 아직 학습의 장애를 겪는 그런 분들에게 정부나 국가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역할도 찾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디지털 역량 같은 경우에 아날로그 세대들이 디지털 역량들을 갖추어야 되기 위해서 개인적인 학습을 강조합니다.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생각하면 개인이 물론 학습을 해야 하지만
그런 디지털 역량의 격차를 일으키는 분들에게 좀 아날로그식 방법으로 뭔가 이렇게 인프라를 만들어주는 그런 것들도 저는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뉴스에서 보면 그 떼약볕에서 택시를 기다리다가 카카오 맵을 못 쓰는 그 어르신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 기차를 탈 때 코레일 앱을 사용하지 못해서 하시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이야기, 그 다음에 손주를 키우시는 할머니들이 그 병원에 그 앱을 사용하지 못해서 하루 종일 발을 동동 굴려야 되는 이런 부분들을 그 어르신들에게 디지털 역량을 학습을 하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분들을 어떤 형태로든 사회가 조금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인프라도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봤고요. 그다음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직업 교육이 정확하게 이해는 되었지만 저희 이제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그 직업교육, 직업훈련을 다 같이 이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교육, 직업훈련이 저는 상당히 그 4차 산업혁명 시대 디지털 전환, 그린 전환, 저출생 고령화에서 매우 중요하고 강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생각하면 직무 관련돼 있는, 직업 관련돼 있는 교육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인문학에 대한 그런 교육들도 저는 반드시 평생학습에서 비중 있게 다루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개최하는 자리인 만큼 긴 호흡으로 장기적인 전략을 마련한다고 아까 영상에서도 보였던데요. 저는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긴 호흡도 중요하고 철학도 중요하지만 빠르게 뭔가 담론을 넘어서서 실천적으로 뭔가 현장으로 다가가야 하는 것들이 손에 잡히는 그런 정책들,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 이런 것들이 조금 빨리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함도 담아 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준비했던 게 어떻게 보면 정규영 교수님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과 상당히 평생학습에 대한 진단, 장애 요인,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담겨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저희가 평생학습을 논의할 때 전생애적인 것들을 강조를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는 대학 진학형의 학습 곡선이었다고 하면 앞으로는 평생 직업형의 학습 곡선으로 뭔가 이렇게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초중등 단계에 너무 지나친 투자와 시간을 하는 것들을 저희가 대학 진학형 학습 곡선이라고 명명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대적으로 약한 직업 세계로서의 이행, 고등교육과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25세에서 64세 더 이상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관심과 투자가 활발해지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평생 직업형 학습 곡선으로 해서 아까 말씀하신 스웨덴, 덴마크 이런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생각을 했던 게 갖고 계신 자료집 이제 40페이지를 보시면 저희가 이제 평생 학습 곡선을 그 초중등 단계에서 조금 줄이고 조금 더 이렇게 스펙트럼을 넓혀 나가는 이런 것들을 제안을 한번 해봤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형상화하기 위해서는 그 스웨덴 그 여러 가지 지표들, 그러니까 IMD에서 나오는 국가 경쟁력 지표, 그 다음에 피사에서 말하는 학업 성취도에서 나온 지표, 그 다음 삐약에서 제시한 것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한번 형상을 좀 드러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직업 관련 평생 학습과 관련돼 있는 부분들은 아까 정구용 교수님 말씀하신 청년에서는 되게 활발하다. 그렇지만 성인에서는 아주 부족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선진국에서 한 번 더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그 성인기의 평생 학습에 참여를 방해하고 있는 장애 요인이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볼 때 저희 이제 그 직능연에 계시는 여러 박사님들이 수행한 이제 과제들을 제가 이제 좀 소개 겸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삐약을
저희 연구원에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교육부하고 노동부하고 같이 저희가 통계청하고 같이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이제 오늘 교수님이 활용하신 그 자료는 2017년 1주기의 자료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18년 이후부터 자료는 지금 또 저희 직능위원회에서 데이터 31개국에 해당하는 나라들을 대상으로 하고 저희 한국 거는 저희가 이제 조사를 마쳐서 내년부터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같이 이제 비교를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빠르게 조사를 했지만 다른 나라들은 늦어져서 이 데이터를 활용을 할 수 있는 게 내년일지는 이제 담당 박사님께서 좀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자료들을 보면 흥미로운 점이 우리 한국의 경우에는 평생학습 불참자가 30%가량이 참여하고는 싶었지만 참여하지 못했다고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 관련 학습에 참여하던 사람 중에서는 향후에 더 참여하고 싶다라고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평생학습의 장애 요인을 거두어내고 인프라들을 공급 체계들을 우리가 잘 정비를 해준다고 한다면 이런 평생학습에 대한 요구나 이런 것들은 성인들도 적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들이 저희 평생학습 을 연구를 하거나 실천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긍정적인 신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특히 평생학습 참여의 장애 요인이 시간 문제로 이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인 휴가 학습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논의가 되고 있고요. 또 이제 한 가지는 특히 이제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학습을 해서 숙련을 높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가족 부양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간의 부족, 학습비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로 해서 저숙련의 함정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비용과 시간과 공급 체계를 어떤 식으로 잘 정비를 해줄 것인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자료들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의 중심에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학습자 중심으로 해서 바꿔야 되고 학습자 중심이 되려고 하면 통합의 관점이 필요하다. 이 통합의 관점에는 거버넌스의 통합.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를 하면서 계속 이 학습과 관련돼 있는 교육부, 고용노동부, 문화부, 가기부 이런 데다 계속 같이 이제 통합의 관점으로 이제 요구를 하고 있지만 그것이 그렇게 쉬운 것 같지는 않지만 국가교육위원회가 이런 범부처적인 역할들을 좀 잘 조율을 해서 학습자 중심으로 좀 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에서 바우처 제도에 대한 저희 연구원에 대한 자료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전 국민 평생학습 장학금 제도 그리고 또 이제 가칭으로 국민 기본 역량 계좌제 이렇게 해서 이게 분절돼 있는 것들을 플랫폼을 하나를 해서 학습자 중심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마련들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은 어떻게 보면 평생학습, 평생교육이라고 하는 것들이 교육 만능주의, 학습 만능주의로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학습이라는 것들이 결국은 일자리라든지 어떤 삶하고 같이 통합이 되어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라는 평소 생각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일본이 이제 초고령 사회에서 우리보다 먼저 이 문제를 이제 안고 가고 있고 해결하는 방안들을 보면서 저도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대학이 주도적으로 해서 그러니까 대학 연계형의 고령자들을 위한 서비스를 좀 제공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이 주도적으로 공간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고 학습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제공을 하는데 지역, 그다음에 공공기관, 대학들이 같이 해서 고령층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데 이거는 학습만을 제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라든지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조금 제공을 해주는 그런 것들로 한번 제안을 한번
그냥 아이디어 차원으로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져갔을 때 좋은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지금 어떻게 보면 제2 인생을 살아가는 것들이 개인 차원의 준비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공동체 차원으로 좀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숙명 같은 돌봄 노동을 사회가 같이 해주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걸로 이제 제안을 좀 해봤고요. 그다음에 아까 베이비붐 세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베이비붐 세대는 지금까지의 어떤 노인간, 요양원 이런 것들을 싫어하실 것 같습니다. 저도 베이비붐 세대인데 싫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하나의 대안적인 어떤 서비스 모델로도 작용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제 교육부가 라이즈 사업이라든지 글로컬 사업들을 하고 있을 때 어떤 지역의 어떤 방점을 좀 둘 수 있는 지역의 활성화도 함께 가져올 수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예, 제안을 해보았습니다. 예, 제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손유미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부원장님께서 평생학습에 관한 8가지 질문에 대해서 토론을 해 주셨습니다. 평생학습이 국가의 책임에서 개인의 책임으로 넘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개인보다는 국가가 인프라를 제공해야 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특별히 디지털 문해력으로 인해서 삶의 질이 저하되는 그런 고령층을 위한 정부의 어떤 정책적인 지원이라든지 또 긴 호흡보다는 손에 잡히는 짧은 그리고 바로 효과를 볼 수 있는 정책 그런 말씀도 해주셨고 또 그 평생학습에 참여하고 싶어도 여건이 허락치 않은 저소득층이 직업을 가지고 생존을 이어가면서 시간과 또 비용이 모자라서 평생학습에 참여 못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 공동체 차원에서 평생학습과 일자리를 매치시켜서 이어나갈까 하는 중요한 말씀을 짚어주셨습니다.